예, 23장 웨이지 리지디티와 스트럭처럴 언임플로이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웨이지 리지디티는 임금 경직성, 스트럭처럴 언임플로이먼트는 구조적 실업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 두 가지 현상, 웨이지 리지디티와 스트럭처럴 언임플로이먼트는 이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최저임금 제도, 미니멈 웨이지 러고요. 그래서 매년 한 차례 한국에서도 매년 한 차례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커미티를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 결정될 적용될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그 최저임금 제도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 지급해야 되는가, 받아야 하는가를 이제 규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 시장 청산 임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형태의 어떤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낮다면 사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시장 균형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만약에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낮다면 대체로 이제 시장 균형임금,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아래로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최저임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의 경직성, 웨이지 리지디티와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완전 경쟁적인 시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균형 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이제 균형 수준보다 높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웨이지 플로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웨이지가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최저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림에서는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 임금인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인 W 스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서 적용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최저임금은 W 스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만약에 W 언더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웨이지가 W 언더바 수준이라면 그렇다면 기업들의 노동 수요량은 QD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기업의 노동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읽으면 기업은 웨이지가 W 바 수준으로 결정이 된다면 QD만큼을 투입하려고 할 것이고 반면에 가게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웨이지가 언더바 수준이라고 한다면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냐면 일을 하려고 하냐면 노동 공급 곡선을 따라서 W 언더바일 때 노동 공급 곡선을 따라서 QS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만큼의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QS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량보다 큰 상황이 초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수요량보다 노동 공급량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도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이제 하락할 수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일종의 임금 경직성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웨이지 리지디티가 나타납니다. 웨이지가 하락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임금이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기업들이 채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적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주어진 임금 시장 임금 수준이 지금 W 언더바란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QS인데 실제로 기업이 채용하는 사람은 QD니까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사람들이 여기까지죠.
이만큼의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실업자들이고, 우리가 굳이 이것을 구분하자고 한다면 W 언더바 상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W 언더바 상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임금 수준보다 임금이 더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주면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의사가 있지만,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W 언더바 수준에서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발적 실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뭐 굳이 구분하자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별 의미는 없어요. 이제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QS-QD에 해당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비자발적 실업 혹은 비자발적 실업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업을 크게 뭐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실업 통계는 다 비자발적 실업이죠. 뭐 자발적 실업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발적 실업은 그림에 나오니까 발런터리 어림플로이먼트로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웨이지가 하락하지 못하고 마켓 클리어링 수준으로 임금이 떨어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업이 채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겠죠. 뭐 당연히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 내 일자리에 대한 어떤 배분 이런 문제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위너가 되고 누군가는 이제 루저가 되는, 위너와 루저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너가 존재하고 루저가 존재해요. 그럼 누가 위너고 누가 루저일까? 위너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럭키하게도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위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차지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은 QS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이 중에 QD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잡을 찾은 거거든요. 뭐 랜덤하게 뽑혔겠죠. 혹은 뭐 first come first로 선착순으로 먼저 온 사람들이 잡을 찾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바로 잡을 찾은 바로 그 사람들이 위너라고 할 수 있고요. 루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루저는 두 번째 거부터 보시죠. 여기부터. 첫 번째 루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바로 앞에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럭키하게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선착순으로 찾아갔는데 앞에서 몇 명만 잡을 얻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사람들이 루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루저는 바로 기업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더라면 이 기업은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잖아요. W 스타만 지급하고 웨이지를 W 스타만 지급하고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고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전부 다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뭐 기업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더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 셋업에서는 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뭐 셀렉션을 통해서 더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지금 셋업에서는 기업들이 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기업도 루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미니멈 웨이지는 바로 시장 임금, 그러니까 균형 임금,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 실업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실업을 야기하는 문제는 다양해서 그 중에 원 오브 댐이죠. 두 번째는 레이버 유니온과 컬렉티브 바게닝인데요. 레이버 유니온은 바로 노동조합, 노조고요. 그냥 줄여서 유니온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컬렉티브 바게닝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단교섭, 뭐 단체협약, 단체교섭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단체교섭. 그러니까 임금 협상에 있어서 어떤 회사는 나중에 여러분 졸업하셔서 취업해 보시면 어떤 회사는 1대1로 임금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임원과 담당 임원과 뭐 상무 혹은 전무겠죠. 담당 임원과 이제 그 직원이 이렇게 서로 면담을 하고 이번에 뭐 다음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이만큼의 연봉을 지급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또 이메일 같은 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1대1로 그 협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싫으면 뭐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 뭐죠 저기 임원이랑 면담하기 전에 오퍼를 하나 받아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막 미국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어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시스템이 아니어서 어, 좀 그렇잖아요. 그 서구 사회의 어떤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서 그다음에 그런 거 갖고 또 이렇게 비난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뭐 직장에서 되게 좋은 조건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를 받았어요. 오퍼를 받았습니다. 뭐 연봉을 조금 더 주고 뭐 여러 가지 베네핏도 더 주고 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건강 검진도 해주고 뭐 보장성 보험 이런 것도 다 가입해주고 뭐 그다음에 근로시간 조건도 더 훨씬 더 좋고 이런 걸 이제 저한테 패키지로 오퍼를 보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받았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회사에 찾아가서 뭐 아니면 우리 학교에 찾아가서 제가 이러한 오퍼를 받았는데 뭐 맞춰주시면 좋고 안 맞춰주시면 제가 학교로 옮기겠습니다라고 하면 학교가 맞춰줄까요? 맞춰주는 직장 거의 없습니다. 그런 직장도 간혹가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그런 직장은 없고요.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냥 내보내죠. 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뭐 그리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요. 그 사실 카운터 오퍼를 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 회사가 붙잡고 싶으면 더 좋은 오퍼를 그거에 맞춰주는 거죠. 오퍼를 맞춰주고 혹은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 사람을 이제 홀드하려는 그런 노력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낸 다음에 그 뒤에서 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저도 그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노조와 기업 사이의 임금 협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긴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노조 활동 자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호입니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하질 않았고요. 제 가족은 제 이제 와이프와 그다음에 또 저희 처형은 직장의 어떤 특성 때문에 본인이 원했을 수도 원했겠죠, 그렇죠? 특성상 이제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그 노조는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제 민주노총에 민노총에 가입해 있습니다. 뭐 뭐 얘기하면 또 길어질 만한 내용이고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해서 민노총에 계신 분들을 또 언짢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내용은 기업과 노조 사이의 이제 임금 협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정확히 좋은 그러니까 완벽한 예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혹은 뭐 비슷한 계통의 회사 기업에 이제 속해 있는 노동조합과 이제 기업 사이의 임금 협상을 생각해 보시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노조와 기업 사이의 임금 협상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한국의 대규모 기업, 대기업에서는 이제 노조와 기업 사이에 임금 협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요. 주로 이제 어떤 기업들이냐면 한국에서는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과 노조에서 어, 예, 임금 협상을 합니다. 뭐 노조는 어떤 조직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Labor Union이라고 하는 것은 Organization of Workers that advocates for better working condition, pay, better benefits with members. 예,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협상 과정에서 유니온이 사용할 수 있는 threat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업을 통해서 예, 협상을 또뭐 협상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유니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또 파업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이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제 문제를 단순화해 보는 것이죠. 그 두 가지 형태의 잡이 있어요. 하나의 형태는 그냥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를 받는 하나의 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앞에 그림에서 W 스타를 받는 웨이지를 그런 잡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W 스타를 받는 그러한 잡이 하나 있고 하나의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은 바로 이제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잡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예전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유형을 구분을 했는데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인사이더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아웃사이더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한 논문도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W 스타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웃사이더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조에 속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사이더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단체 교섭을 통해서 비교적 높은 임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노조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죠. 더 좋은 근무 환경과 더 좋은 페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예, 직장에서의 복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혹은 뭐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뭐 우린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이외에 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해준다던가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그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건강검진을 배우자도 받게 해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베네핏을 이제 포함시키는 형태의 단체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대체로 그래요. 실제로 단체 교섭을 통해서 기업과 노조가 결정하는 임금은 노조원들이 지급받게 되는 임금은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단체 교섭 바게닝 웨이지를 WB라고 써보죠. 그 컬렉티브 바게닝의 B입니다. 바게닝. 대체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서 봤던 구조적 실업의 문제라던가 혹은 뭐 비자발적 실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임금이 이제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를 받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유니온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 단체 교섭에 의해서 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둘 중에서 이제 뭔가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이쪽은 이쪽은 언제든 가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임금이 낮은 수준이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숙련 지식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혹은 뭐 교육을 조금 더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쪽 부문으로 갈 텐데 이쪽 부문은 비교적 임금이 높아서 우리가 앞서 봤던 최저임금과 같은 방식의 분석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노동 수요량이 노동 공급량보다 적어서 지속적으로 실업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체 교섭의 결과는 높은 임금과 구조적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디어 통해서 저도 잘 몰라요. 그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런 단체 교섭의 어떤 형태라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뭐 교섭이 이루어지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혹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 분명하잖아요. 그 제조업 부문에 보면 그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 수준과 그다음에 이제 파견 근로자라고 불러서 같이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파견 근로자는 사실상 그 회사에 속해 있는 근로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더 적은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는 있습니다. 컬렉티브 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임금 경직성이라든가 혹은 구조적 실업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가 중요한 요소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에서 노조 가입률은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10% 수준이거든요. 뭐 10% 넘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10%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충 한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 중에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저희 가족은 노동자가 저도 노동자인가요? 저까지 3명 제 주변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인데 그 중에 2명이 노조 가입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6.6%인데 뭐 여하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실제로 10%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실업이라든가 혹은 임금 경직성에 있어서 집단 교섭이라든가 단체 교섭이 차지하는 설명력이 얼마나 될까 조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특히 이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13년 데이터가 전체 근로자들 중에서 한 3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에서 결정되는 어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 교섭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efficiency wage이고요. 효율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효율 임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을 조금 더 주면 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겠지. 이게 바로 효율 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다른 데보다 임금을 조금 더 주면 회사를 잘 옮기려고 하지 않겠지.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효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임금을 조금 더 주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원자들의 예, 풀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셀렉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택의 효과 혹은 뭐 네, 예, 셀렉션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어떤 그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장을 떠나기가 싫을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일을 하면 다른 곳보다 다른 곳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어,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가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특히 뭐 저는 이제 그 서울여대 오기 전에 주로 이렇게 공공기관 같은 곳에 있었는데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보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효율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지 않다가 되면 이제 회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장을 본의 아니게 떠나야 되니까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찰이 없는 경쟁적인 노동 시장에서는 사실 마켓 시장 임금보다 더 줄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 보시면 어떤 회사는 더 높은 임금을 줘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융 공기업 이런 데는 당연히 급여 수준이 높죠. 저는 왜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한국은행에서 잠깐 일을 했었지만 급여 수준이 지금 제 나이에 한국은행에 계신 분은 저보다 평균적으로 제가 서울여대에서 받는 급여보다 한 3천만 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요. 근데 가서 보면 저도 한국은행에 있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받는지 잘 갸우뚱할 때도 있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더 많이 그 efficiency wage는 분명히 아니에요. 예, 금융 산업은행이나 금융공기업들 있잖아요. 뭐 금감원이나 이런 곳이 사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은 맞는데 그게 efficiency wage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뭐 어떤 기업들에서는 직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은 태만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셔킹한다, 셔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자기 볼일 보고 필요하면 뭐 SNS 활동하고 근무 시간에 그다음에 혹은 뭐 쇼핑하는 인터넷 쇼핑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제가 한국은행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다 이렇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할 수 있었어요. 잠깐 잠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좀꽤 됐지만 얼마 전부터 그 한국은행에서 다 서버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쓸데없는 짓을 아예 애초에 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뭐 그 뭐 11번가라든가 뭐 G마켓 이런 데 액세스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컴퓨터로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웃긴 게 회사 컴퓨터로 접속하지 못할 뿐이지 개인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만하게 일하겠다라고 맘만 먹으면 뭐 뭔들 못 하겠어요. 개인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조치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개인적으로 좀 웃겼습니다. 각자 알아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 매니저들이 또 있으니까요. 중간 단계 과정에 이제 매니저들이 있으니까 관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대화하고 그다음에 업무 지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예.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대충대충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그 임금을 조금 더 주면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사도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주고받는 임금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 수준이고요. 이러한 임금 수준에서 사람들은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도 상승하는 그러한 임금을 efficiency wage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efficiency wage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곳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이런 efficiency wage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 삼성 같은 곳, 삼성전자 이런 곳 대표적으로 efficiency wage가 실제로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efficiency wage 같은 경우에 그 받는 기업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직률이 매우 낮고요. 이직률이 낮으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직원들이 바뀌는 또 혹은 어느 정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뭐 혹은 뭐 석사학위 이상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나름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회사를 떠나게 되면 중요한 정보를 소실한다든가 혹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러한 과정이 최소한 1개월,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임금을 조금 더 주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면 그러한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열심히 일하지 않다가 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직원 입장에서는 높은 임금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윤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직장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뿐만 아니라 퀄리티가 좋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풀이 좋아지는 지원자의 풀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efficiency wage는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비용보다 더 높은 이윤을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efficiency wage가 어떤 방식으로 구조적 실업이라든가 임금 경직성을 초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체 교섭 컬렉티브 바게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임금을 W 스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잡이 있고요. efficiency wage를 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efficiency wage를 W에 2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당연히 efficiency wage는 더 높은 임금을 줘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 그런 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efficiency wage가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보다 높은 수준이겠죠. 사람들은 W 스타를 받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efficiency wage를 주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지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컬렉티브 바게닝에서 봤던 그러한 문제와 똑같은 구조가 그런 이제 셋업이 만들어질 거고요.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봤던 그런 현상이 여기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높은 임금을 기업들이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노동 수요량이 당연히 공급량보다 적은 현상이 수요량이 QD가 당연히 QS보다 적어지겠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이러한 efficiency wage를 주는 기업들의 지원자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기업들이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적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구조적 실업, 그 다음에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도 나타납니다. 굳이 기업이 지원자들이 많다고 해서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량보다 많다고 해서 기업들이 임금을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efficiency wage가 기업에게 플러스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윤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은 의도적으로 높은 임금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떨어지지 않고 efficiency wage를 지급하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실업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선택한 거예요. 기업이 선택했다는 것은 이것이 자신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찾아봤더니 그것이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를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서 워커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고 이직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잠재적 채용자들의 풀의 퀄리티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이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니멈 웨이지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니멈 웨이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루저인 거잖아요. 높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저임금 제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루저가 돼요. 하지만 efficiency wage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할 때 기업에게 더 높은 이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efficiency wage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의 하방 경직성, 다운워드 웨이지 리지디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그 임금이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 침체 과정에서 반드시 임금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관찰됩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경기 침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직원들이 임금 하락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을 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사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기업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어떤 그 정신적 충격 혹은 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경기 침체 과정에서 임금을 삭감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자들을 해고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을 놓고 본다면 그러면 차라리 레이오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일부 근로자를 레이오프 시켜서 그러면 사실 남은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이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은 경제 위기 과정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해고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위기 과정에서 해고된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업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절차가 사실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보통 이제 정리해고를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는 잘 데이터에서 관찰되진 않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레이오프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레이오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교적 생산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 과정을 잘 극복한 이후에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여하튼 기업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레이오프를 선택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임금 삭감을 선택하지 않고요. 레이오프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커먼한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이 보다 더 일반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임금이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뭐 혹은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구조적 실업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비자발적인 실업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초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었고요. 경쟁적인 노동시장을 우리가 가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균형은 E1이에요.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동 공급 곡선과 노동 수요 곡선은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old labor demand와 노동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E1이니까요. 최초의 균형은 E1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W 스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 다운워드 리지드 웨이지 이 수준이 W 스타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최초의 균형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충격이 와서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노동 수요도 전부 다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임금 수준에서 전부 다 적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대체로 노동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했고 이동한 곡선, 노동 수요 곡선이 바로 New Labor Demand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노동 수요 곡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노동시장이 경쟁적이어서 그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새로운 균형은 F여야 되겠죠. 이 F라고 하는 점이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만약 임금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고용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균형에선 아마도 새로운 균형에서 고용량은 고용 규모는 LF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F는 Flexible Wage라는 뜻입니다. Flexible Wage에서 고용 규모는 LF가 될 거고 Wage는 WF가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점 F에 대응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러한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임금을 인하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낮은 임금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가 왼쪽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노동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표현은 노동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노동 수요의 감소는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왼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노동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하락하지 못한다면 그럼 여전히 임금은 W 스타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금은 하락하지 않았는데 노동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동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기업은 얼마만큼 노동을 수요하려고 하냐면 노동 수요량은 이제 이만큼이 되겠죠. 임금이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입하고자 하는 노동 수요량은 L2가 돼요. 하지만 임금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L2보다 훨씬 더 많죠. L1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과 매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노동 수요량은 L2가 되고 노동 공급량은 L1이 돼요. 예,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량보다 노동 공급량이 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조정이 됐었더라면 사실상 뭐 비자발적인 실업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과 노동자가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경제 전체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임금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고 노동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용량은 W 스타 수준에서 이전 임금 수준이죠. W 스타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수요량은 L2로 떨어지고 반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L1으로 전과 동일한 수준의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실업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임금이 경직적이라면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노동 공급량은 L1이 되고요. 반대로 노동 수요량은 L2로 하락하기 때문에 L2에서 L1 사이만큼의 실업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상황은 임금이 경직적일 때 노동 수요가 줄어든다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뭐 당연히 경기 침체는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리세션은 바로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시기이죠. 또 혹은 뭐 노동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클리컬 언임플로이먼트하고 자연 실업률은 시간이 뭐 슬라이드 페이지가 4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섹션이지만 다른 섹션이지만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를 우리가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를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기적 실업,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슬라이드 11페이지로 가면 제가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보시면 이게 한국의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실업률이 막 어떨 때는 IMF 경제위기 때는 8%를 넘기도 했고 계속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아마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스무드한 장기 추세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렇죠? 이런 스무드한 장기 추세가 있고, 실제로 나타나는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을 이렇게
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있고 실업률의 장기 추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실제로 나타나는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이번 달 실업률은 몇 퍼센트라고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실업률은 이 장기 추세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 싫은데요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요. 거시경제학자들은 뭐 실업도 그렇고 무슨 경기 변동이라든가 경기 침체, 경기 과열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실제 실업률은 actual unemployment rate이고요. 실제 실업률은 장기 추세로부터 벗어난 것, 벗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 추세로부터 많이 벗어났으면 실업률은 크게 상승하는 거고요. 장기 추세로부터 조금 벗어나면 조금 상승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6페이지였나요? 47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자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추세 어떤 실업률의 장기적인 추세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프에서 스무드하게 그렸던 그냥 대충 그렸던 바로 그 장기적인 추세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추세로부터 벗어난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로부터 벗어난 정도. 자연 실업률이라고 써볼까요? 네. 사실 자연 실업률에 원래 정의가 있는데 교과서에서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릴게요. 이따가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실업률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벗어났으면 경기적 실업이 큰 거고요. 그렇죠? 적게 벗어났으면 경기적 실업이 작은 거예요. 경기적 실업이 실제 실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업률은 우리가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한 거에는 자연 실업률과 경기적 실업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로부터 거기에 더하기 cyclical unemployment를 한 게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실업률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사실 개념을 하나 여기 더해야 돼서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potential GDP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potential GDP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체 리소스를 완전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생산해 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예요. 그게 potential GDP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들 리소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리소스가 그러니까 놀고 있는 어떤 그 유휴 투입 유휴 투입 요소, 유휴 재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장의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가동률이 그냥 평상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굳이 100%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장의 가동률이 평상 수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평상 수준을 유지하면 그게 바로 완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100%다 일을 해야지만 그게 완전 활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리소스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포텐셜 GDP 수준이라고 하는데 포텐셜 GDP 수준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수준에서 아이들 리소스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실업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텐셜 GDP를 우리가 생산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휴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산해 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포텐셜 GDP라고 얘기하는데 포텐셜 GDP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수준에서 실업률이 0%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당연히 0보다 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업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살짝 봤지만 노동시장에서는 마찰적 요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잡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 잡 오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죠. 레주메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잡 오퍼를 기다리는 사이 그 시간 과정에서 당연히 실업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과정이 없어야지만 포텐셜 GDP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텐셜 GDP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 GDP와 대응되는 실업률은 반드시 0%일 필요는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생산활동 하면서 한쪽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해요. 예,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는 잡소치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인터뷰를 하고 또 오퍼를 주고 오퍼를 억셉트 할 때까지 기업은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포텐셜 GDP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 GDP에 대응하는 어떠한 실업률이 있을 텐데 그 실업률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몇 가지 개념들을 추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자연 실업률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자연 실업률을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포멀 데피니션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연 실업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임금 경직성을 가지고 자연 실업률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임금이 경직적인 상황은 그냥 주어진 것으로 디폴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임금은 경직적이에요. 왜 임금은 경직적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저도 사실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 또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면 뭐 기꺼이 받아들이죠. 임금은 경직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금은 여기서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 고용은 어떻게 경제 전체의 고용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노동 수요 곡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가 앞서 임금 경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래프를 사실 앞에 그래프를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그래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잘 봐두시면 좋은데요. 결국 임금은 W 스타에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 전체의 고용 수준은 뭐가 결정하냐면 바로 노동 수요 곡선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은 E1과 E2 사이의 차이만큼, 이건 균형점이죠. L1과 L2 사이의 차이만큼 실업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고용은 뭐가 결정하냐면 바로 노동 수요 곡선에 의해서 고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노동시장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노동시장이에요. 가로축이 고용이고 세로축이 웨이지입니다. 근데 웨이지가 W 스타 수준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을 읽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 전체의 고용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노동 수요 곡선 만나는 요점이 바로 경제 전체의 고용 수준 L2인가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L2예요. 이게 바로 고용 수준이에요. 그러면 실업은 얼마만큼인가? 실업을 보고 싶다면 그럼 그때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을 여기다가 추가하면 되겠죠. 노동 공급 곡선을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뭐 어떻게 추가해볼까?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만큼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하니까 이게 바로 L1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실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임금 수준, 여기에서 임금은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상승하지도 않다고 우린 가정할 거예요. 상승하긴 하는데. 그럼 당연히 고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냥 노동 수요 곡선이에요. 노동 수요 곡선만 보면 우리는 균형 고용, 물론 실업이 존재하지만 균형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결국 고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노동 수요 곡선이다. 노동 수요 곡선만 우리가 잘 읽으면 됩니다. 자, 최초의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경제는 처음에 어떤 노동 수요 곡선에서 출발을 하냐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보시면 미들 레이버 디맨드 커브에서 출발을 해요. 자, 그러면 경제 전체의 고용은 바로 L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은 경직적이에요. 여기에서 임금은 경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수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얼마만큼 수요할 것인가에 의해서 그냥 고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량은 임금이 경직적일 때 고용 수준은 바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기업의 노동 수요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노동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게 바로 L0예요. 근데 우리는 경제 전체의 실업 수준이 얼마만큼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을 더해서 실업 수준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이제 LF까지 여기까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요. 주어진 임금 수준 W 스타라고 한번 해보죠. 현재 경직적인 임금 수준, rigid wage 수준이 W 스타고 W 스타에서는 LFE만큼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에 그림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 그림에서 L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LF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LFE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앞에 그림에 L1에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아마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업은 L0만큼을 수요하려고 하고 기업의 노동 수요량은 L0고 이게 바로 고용량이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LF2기만큼 되니까 결국 경제 내에 실업이 발생해요. 바로 이 차이만큼의 실업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어떤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연 실업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리소스가 완전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리소스는 없는 상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응하는 실업 수준이 바로 이 실업률 LFE와 L0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기업의 노동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 말은 노동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리세션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요. 그래서 임금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전보다 더 적은 노동을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 침체 상황에서는 LR만큼, 그러니까 리세션의 R입니다. R만큼 투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고용은 LR로 줄어들어요. LR로 하락하겠죠. L0에서 LR로 줄어들어요. 고용은 하락하고 임금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과 동일합니다. LF2만큼의 사람들이 여전히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노동 수요량은 줄어들었으니까 실업은 전보다 늘어나겠죠. 실업은 이제 이만큼 늘어납니다. 리세션 상황에서 실업이 이만큼 늘어나요. 이제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경기가 과열되면 기업들은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붐이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기업들은 임금은 W 스타로 일정할 테니까 이제 기업들은 이만큼 노동을 투입하려고 하겠죠. LB까지. 그래서 이번엔 고용은 LB, B는 붐의 B를 의미합니다. LB로 상승해요. 웨이지는 W 스타로 경직적이기 때문에 W 스타 수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LFE라고 했었어요. 이번에는 붐일 때 기업이 전보다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기 때문에 실업은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실업은 이제 붐일 때는 이만큼이 실업이 되겠죠. 붐일 때의 실업, 그 다음에 이만큼이 리세션일 때의 실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경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는 노동 수요 곡선이 요 가운데에서 출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을 마치 이 사이의 값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불렀는데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리세션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늘어날 것이고 상승할 것이고, 붐일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장기 추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리세션일 때는 이거보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붐일 때는 이거보다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만큼의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LFE-L0가 자연 실업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평균적인 수준, 평균적인 수준의 실업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쭉 그려놓고 관찰해 보면 어떤 장기적인 보다 좀 스무드한 형태의 어떤 트렌드를 자연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고도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 실업률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과거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해서 그런 테크닉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우리는 어떤 평균적인 수준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 실업률 주변으로 얼마만큼 더 상승했고 얼마만큼 더 하락했는가, 이 상승분과 하락분을 제가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색깔을 바꿔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리세션일 때의 실업은 그냥 이건 우리가 관찰하는 실업이에요. 그렇다면 추가로 늘어난 실업이 바로 이만큼일 텐데, 자연 실업률보다 추가로 늘어난 실업, 이게 바로 경기적 실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경기적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리세션에서는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더 상승했으니까 여기서 경기적 실업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제 반대로 붐일 때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실업률은 이게 될 거예요. 붐일 때 우리가 관찰하는 실업률은 요거죠. 요만큼 우리가 붐일 때 관찰하는 실업률인데, 그렇다면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 차이만큼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그러니까 붐일 때는 당연히 경기적 실업이 요만큼이겠죠. 붐일 때의 경기적 실업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인 장기적 추세보다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실업률은 더 낮을 테니까 당연히 경기적 실업률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평균적인 실업률 수준 혹은 장기적인 추세를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실업률은 이거보다 높거나 이거보다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다면 그 차이만큼이 경기적 실업 플러스고요. 더 낮다면 그 차이만큼이 경기적 실업이고 그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LR과 L0 사이의 차이 혹은 LB와 L0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경기적 실업은 바로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부터 실업률이 얼마만큼 벗어났는가 편차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몇 퍼센트 포인트 벗어났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될 때는 대체로 당연히 cyclical unemployment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요. 경기가 과열될 때는 당연히 cyclical unemployment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yclical unemployment라고 하는 것은 자연 실업률, 이렇게 써볼까요? 실제 실업률 빼기 자연 실업률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은 상황이 대체로 리세션이니까 리세션 상황에서는 당연히 경기적 실업은 플러스가 될 거고요. 붐일 때는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실업률 마이너스 자연 실업률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자연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포텐셜 GDP에 대응하는 어떤 개념이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찰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업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전히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인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연 실업률은 여러 가지 어떤 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텐데, 그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어떤 평균적인 실업률이 만들어질 거예요. 제도적인 요인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마찰적인 요인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프릭셔널 마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조적 실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지금 우리 이그젠플에서 우리 간단한 그림에서 봤듯이 어, 경제 전체의 어떤 노동 수요 곡선이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임금이 경직적이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사실상 어떤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임금이 경직적이지 않았더라면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가 균형이겠죠. 임금이 경직적이지 않아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하락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자연 실업률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실 임금 경직성에 대한 것도 가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에는 사실 어떤 구조적인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요인도 포함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봤듯이 임금 경직성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은 몇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펴본 것은 첫 번째 구조적 실업, 두 번째 임금 경직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실업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게 바로 자연 실업률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일까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제 생각도 말씀을 드려야죠. 네. 영혼 없이 그 교과서를 읽고 싶지는 않아서 네. 여기까지가 23장의 내용이고 이어서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크레딧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24장 잠깐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오늘 강의는 23장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수요일 강의죠. 네. 잠시만요. 우리가 네, 다음 주에 이어서 크레딧 마켓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